재판을 인간한테 받을 권리. 어. 그거를 고민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권리인데 네. 뭐 기본권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권리인가라고 했는데 뭐 이제 판단받을 권리라는 게 네. 그게 뭐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뽑겨 보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날 돈을 주라 마라 또는 감옥에 가라 마라 구속이 되나 마라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변호사 겸 감정평가사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 잘하시나요? 그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투자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넘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전문가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는 돈 많이 번 사람이 전문가인 것 같아요. 예, 전문가인 것 같고 뭐 평가사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야 된다. 네. 누군가를 봤을 때는 좋은 기회다. 사야 된다. 이번에 사야 된다. 영끌해서라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평가사를 봤을 땐 적정 가격을 넘는데 적정 가격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를 못 하는 거고 여력이 돼도 네. 다른 거를 하게 되고 이제 형님 돌아가신다. 뭐 또 동생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또 조카랑 싸울 수도 이게 있겠네요. 조카랑 싸울 수도 없고 또 조카 입장에서는 네. 나는 그 사촌은 네. 유학 가가지고 못 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이랑 해야 돼? 나 이 사람한테 임대 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반 지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부동산에 임대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상속 승계 컨설팅 같은 경우도 뭐 세무법인이나 뭐 법무법인이나 큰 뭐 요즘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걸 하는 이유도 그런 분쟁들이 이제 좀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진짜 뭐 공유 지분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개수로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주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각자에 맞춰서 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 뭐 평가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이 다 좀 필요한 부분이죠. 야, 진짜 소유의 고통이네요. 나도 고통 느껴보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 감정한 남자 김강사 평가사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새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중에 진짜 찐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번 사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강의 잘하고 부동산 관련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게스트야말로 진짜 찐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리고 법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분쟁, 소송, 가치 평가, 그리고 강의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요? 오늘은 그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경국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공대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좀 걱정되지 않아요? 핸드폰이 뭔가 계속 울릴 것 같은 느낌. 네. 걱정이 됩니다. 아니 변호사면서 감정평가사라는 조합이 좀 흔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오늘 첫 질문부터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두 자격증을 따실 생각을 하셨나요? 그 원래 자격증 콜렉터 같은 건 아니고요. 네. 평가사를 먼저 공부를 했었고 이제 평가사는 이제 취업 준비로 했었죠. 이제 취업 준비로 제대를 하고 제대를 하고 학교 선배 중에 평가사 분들이 많으셔서 좀 자연스럽게 그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고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 부동산원 그때는 감정원이었죠. 감정원에 취업을 해서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2009년도였는데요. 그때 정부 정책이 공기업 선진화이기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실상은 수습 평가사를 뽑지 않는다라는 게 내용이 있어다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퇴출이 됐죠. 수습만 받고. 아니 근데 선진화 방안을 하면서 수습을 퇴출이 되나요? 퇴출이 아니라 있으려면은 100만 원 받고 있어라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100만 원이면 뭐 많다면 많고 적은데 월 100만 원을 받고 있을래 아니면 나갈래 이렇게 됐던 것 같고 이제 뭐 평가사라는 게 그때 당시 합격만 해도 되게 프라이드를 가졌던 거고 되게 소중한 자격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이 비정규직이구나. 그리고 회사도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고 그래서 평가사 자격보다는 이제 비정규직에 포인트를 맞추니까 언제든지 해고가 자유롭고 이제 불안한 거죠. 직업적으로 불안하죠. 수습 끝나고 소속 평가사라고 하죠. 정규직이 뭐 안 됐었어요. 그때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100만 원으로는 생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오게 됐죠. 나와서 이제 평가사 일을 조금 하다가 그때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게 됐었던. 그 평가사 하면 로스쿨 전에는 그냥 수습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일하신 거예요? 수습하고 로스쿨은 그 뒤에 이제 1년 뒤에 갔으니까요.
간 이제 수습 받고 로스쿨 준비하는 한 1년 정도, 그다음 1년 뒤에 로스쿨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네. 로스쿨 준비할 때 일하면서 하신 거예요? 로스쿨 다닐 때는 일은 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일은 못했죠. 당연히 학교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일은 거의 못했던 것 같고. 그 못했던 준비하면서는 음. 어떻게 병행하신 건가요? 병행 그 준비는 그때 당시에 이제 생업이라고 치면은 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아. 예, 그때 이제 감정평가 실무 강의를 했었어가지고 네네.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평가는 그때도 뭐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예. 강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신 거네요. 네, 결국에. 그렇죠. 근데 아무튼 지금 두 변호사랑 평가사 자격증이 있단 말이죠. 네. 그 둘의 일을 뭐 물론 한 일을 더 많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일을 같이 하실 텐데 바쁘시잖아요. 근데 이 변호사로 일할 때랑 평가사로 일할 때랑 네. 어떤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거 약간 그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평가사는 좀 약간 매뉴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돼 있어서 이제 사건을 맡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쭉 따라가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변호사는 그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상당 부분 AI나 뭐 이렇게 배치는 가능하겠지만 가능하겠지만 이제 의뢰인 상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이제 변호사가 더 강한 것 같고 프로세스로 좀 쭉 이어지는 업무는 이제 평가사가 성격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사실 우리 평가법에 따르면 뭐 일론 머스크나 네. 김강산이나 네. 누가 갖고 있던 간에 네. 아무튼 부동산 가치는 같다는 그렇죠. 시장 가치니까요. 네. 근데 변호사는 사실 의뢰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거기도 색깔이 다양하죠. 네. 빨주노초 파란보가 아니라 한 100가지 200가지 성격 색깔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네. 확실히 그게 사람을 대하냐 부동산을 대하냐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업무량이나 뭐 좀 쉽게 접근하는 건 좀 평가인 것 같아요. 네. 평가는 좀 더 전문 지식이 있고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약간 내가 몸으로 익히면은 거기에 맞춰서 쭉 이어갈 수 있는 반면에 변호사는 하던 일이 아니라 이제 의뢰인한테 만나면 색깔이 다 다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도 이제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 이제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이제 다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담 같은 거 할 때 네. 공감의 영역도 꽤 큰 건가요? 그게 제가 내세우는 장점이죠. 그러세요? 공감각적 이게 인간이군요. 왜냐하면 네. 그 뭐 판사나 검사 뭐 이렇게 화려한 스펙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이나 감정평가라는 전문 분야가 있긴 하지만 그 의뢰인한테 좀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거는 많이 들어주고 물론 속마음으로는 뭐 다 그려지죠. 뭐 얘기하는 순간 뭐 하다못해 뭐 이게 그 소송에서 이기겠다 지겠다라던가 뭐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억울하겠지만 안 되겠다 또는 이건 쉽게 이기겠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있는 이야기를 좀 다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고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주로 부동산 관련 소송을 주로 부동산 관련된 소송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일이 들어오면 모든 건 다 합니다. 네, 모든 건 다 하고 이제 큰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네. 전문 분야가 팀 같은 게 나눠져서 그쪽 분야에만 이제 특화돼서 하는 반면에 이제 저희는 이제 법인이 서초동에 있는 작은 법인이다 보니까 주로 부동산을 이제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 외 이혼 소송 뭐 주변 지인들 상담하는 게 부동산만 상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뭐 학교 폭력 뭐 이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작년에 법인 네, 작년에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로서 몇 년 정도 일하신 거예요? 변호사는 2014년도에 나와서 지금 이제 한 12년, 13년 되죠. 네. 야, 그러면 근데 제가 사실 홈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꽤 사람 많던데요? 그 사람이 이제 저희가 설립을 해서 한 명 한 명 채용한 건 아니고 기존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그 팀이 이제 떼어져서 나와서 이제 만든 법이다 보니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좀 인원이 좀 있은 상황입니다. 그럼 최근에 맡았던 부동산 소송 중에 좀 재밌는 케이스가 있나요? 특별한 케이스? 재밌는 케이스요? 부동산 소송 관련해서 재밌는 케이스 뭐 대표적 뭐 이제 관심 가질 만한 거는 이제 재개발에서 이제 딱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다음번 주제에 그런가요? 심도 있게 놓아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조합원 입주권 승계 되냐 안 되냐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비 사업 엄청 머리 아프더라고요. 저도 머리 아픈 이유가 이제 그게 맞아 계속 법이 바뀝니다. 법이 바뀌고 정부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뭐 시행령이 바뀌거나 법이 바뀌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서울시도 뭐 모아타운 모아주택하면서 또 뭐 이렇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스터디를 하긴 하지만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면 이게 가타부타 딱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기다가 요번에 또 다음 달에 지선 있어가지고 그 또
그 선거 이후에 막 정책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도 막 사람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엄청 크게 바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죠. 네, 뭐 세금 문제나 정부 세금 문제가 제일 이슈 같긴 한데 네. 뭐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희망 거는 거는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다들 주지의 사실이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 포인트 맞추면은 공급하는 게 뭐 택지 개발은 어차피 한정적이고 3기 신도시가 거의 뭐 네. 광명, 시흥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공급을 빨리 서둘러서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도심지에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가로주택, 모아타운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활성화 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 재산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재산권을 아무튼 많이 다루시는데 네. 이렇게 뭐 변호사로서 이렇게 뭐 소송을 이기는 거에 당연히 보람을 느끼긴 하겠지만 네. 이기는 거 외에 뭔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제 기준에서는 이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보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더라도 고맙다는 말을 듣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 드물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송을 할 때 무조건 이긴다, 진다, 이긴 경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지는 걸 알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방한테 나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택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 거창하게 표현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법제도가 보완하지 못하는 부분을 소송에서 내가 좀 억울함 어필해보고 이 사람이 그 소송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 확실하다. 내가 지더라도 한번 이거를 남기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은 확실히 좀 감정의 싸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감정에 앞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담하고 하실 때 네.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는 솔직히 확률이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죠. 그렇다. 왜냐하면 네. 그 결과가 어차피 소송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지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얘기가 그 뭐 이긴다라고 하고 나서 나중에 지고 나면은 네. 그게 이제 뒷감당이 안 되죠. 아. 예, 그냥 얘기를 드려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다 이기는 소송만 수임하면 좋겠지만 네. 세상에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거나 이게 확실히 이 사건 좀 쉽게 상담이 가능하고요. 패소한 사건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끝까지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판례를 바꾸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하겠다라고 하시면 진행을 하고요. 네. 근데 그 상당 부분 중에 또 약간 이제 이길지 질지가 판단이 안 서는 네.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 중에 럭비공처럼 증거가 뭐 툭툭 나오는 게 있거든요. 녹음 파일이 나오거나.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다 까고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로 예. 패를 감추고 있다가 팍 터뜨리는 네, 거니까. 뭐 짜잔 이렇게 하면 나오면 헉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 우리 의뢰인이 완전 거짓말을 했구나. 네. 물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완전 내가 진행했던 거랑 방향이 다르네.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제 두 자격증을 갖고 네. 이렇게 하실 때 이 뭔가 시너지 효과가 조금 있다. 음. 이런 뭔가 도움이 된다라는 네. 순간이 있나요? 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영업을 할 때겠죠. 이제 영업을 할 때 변호사들 중에 이제 평가 자격이 있으신 분은 뭐 전국에 한 5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매년 로스쿨에서 배출이 되니까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평가사는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의사 회계사보다는 훨씬 그 증가율은 적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희소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적합할 때 저희는 뭐 평가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하다, 분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찾아주시는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다른 부분은 이제 소송 실제 업무 수행하면서 이제 법원 감정을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약간 입체적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의 신청이나 그런 거 잘 쓰시겠네요. 근데 뭐 그게 이제 뭐 이제 도움이 되죠. 이게 저도 보상 현장 나가면 네, 재결 많이 단계에서 이의 신청이 막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보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상 현장에서 받는 이의 신청 중에 상당수는 조금 되게 못 쓰거든요. 이의 그렇죠. 신청을. 네. 제 시각에서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요걸 쓰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하고 그냥 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뭐 첫 문장부터 시장 가치가 나온다던가 막 시세는 맞는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강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 뭐랄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약간 이제 평가사님들의 그런 마음이나 접근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조금은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맞춰서 좀 기술을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자격증 얘기 조금 더 하면 그 같은 부동산을 보더라도 이제 변호사로 볼 때랑 감정평가사로 볼 때랑 조금 시각이 다를 것 같은데 변호사로 볼 때는 부동산을 볼 때 어떻게 보나요? 일단 뭐 저기 가치보다는 이제 법률 관계를 봐야 되겠죠. 법률 관계. 법률 관계.
권리 의무고 이제 그런 건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게 되고 평가사는 당연히 이제 가치 중심으로 그쵸. 보죠. 이거 네. 물론 이제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관련된 권리도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네. 그거보다도 이제 국토부 실거래나 네. 뭐 데이터 중심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법 이론적인 거 말고 실제로 부동산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권리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부동산 있을까요? 확 떨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가치. 유치권이나 네. 가압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네. 딱 실제로 보셨을 때 네. 가격이 확 떨어지는 경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격이 확 떨어지는 거는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공시되는 네.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공시. 예, 제한 물건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 근저당권이나 네.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뭐 임차권 등기나 아니면 뭐 말씀하신 유치권이나 네. 이런 것들은 공시가 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불확신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불공시가 보통 게 될까요? 아니요 불공시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하게 네. 말씀드린 건 아니고 현장에 가봤는데 이건 뭐 예를 들어 301호하고 302호 바뀌었다라든가 네.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뭐 면적이 지적 불부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실제 다르다라든가 네네. 그런 것도 다 확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다 불확실한 사실관계니까 뭐 하다못해 경매나 매매로 낙찰 뭐 매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하고 당연히 이제 그거는 불확실하면은 가격이 네. 예, 반영이 되면은 그런 낮게 경우도- 형성될 수도 네, 있죠. 네. 예. 그러면 이게 부동산 공유 관계도 그런 거고요. 그쵸. 예, 공유 관계도 그렇고 공유하겠죠, 뭐 예. 예컨대 뭐 상속이나 이혼된 경우에는 이제 이거 공유가 아닐 것 같은데 네.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공유자가 당연히 한 건에 팔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이제 사이가 좋지 않아서 뭐 매수도 임대 사용 수익도 힘든 물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상속 케이스를 다루실 때 네. 가격도 가격이지만 네. 실제로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죠. 많나요? 많죠. 저도 조금 봤는데 네. 이게 아예 일선에서 하시는 거죠. 예. 이제 싸우고 와서 얼마예요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음. 하는데 뭔가 이런 과정에서 싸우는 경우는 물론 저 결론이 돼서 온 상태가 대부분이라서 예. 어떻게 저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네. 그 부동산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요즘엔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지방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알고 보니 뭐 몰랐던 부동산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지방에 경기도 저기 아래쪽에 안성 뭐 화성 뭐 신경도 안 썼던 땅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갑자기 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서 네. 가격이 오르면 네. 형제지간들이 이제 싸우게 되죠. 예, 그래서 아예 돈이 없거나 안 싸우고요. 네. 돈이 그 경우 빼고는 항상 이제 네.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소유의 고통. 예, 왜냐하면 이게 나누는 방법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네. 지금 다 자녀는 딸, 아들, 장자, 차남 상관없이 그냥 n분의 1인데 네. 그 중에는 내가 모셨으니 더 받아가겠다 이러신 분도 있고 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가업을 읽었다. 그 가업이라는 게 특정한 게 아니고 장사를 같이 했다라든가 네. 뭐 주유소를 같이 했다라든가 아니면 뭐 시장에서 뭐 어떤 뭐 장사를 했다 뭐 이런 경우만 해도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뭐라 그럴까요? 나눌 재산 자체가 많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기업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중소기업만 돼도 재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 뭐 이렇게 되면 내가 3분의 1을 가지느냐, 4분의 1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류분 소송 같은 것도 많이 있나요? 유류분 소송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방금 아까 장남 차남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생각난 게 왠지 예전 분들은 장남이 더 가져가야 된다 생각할 수 있죠. 아직도 그런 그럼요. 분도 그런 부분이 가끔 있으세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민법 적용에 따라서 언제 돌아가시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다 n분의 1로 생각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네. 이제 배우자만 50% 가산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 못하면 이제 네. 간극이 커지죠. 이제 소송을 해야 될 모멘텀이 생기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됩니다. 먼저 잘 배분했으면 형제제 자매끼리 아니다. 근데 배분을 잘했어도 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또 현실에서 만나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시각 차이가 같아요. 있으니까. 이게 보십시오. 이제 뭐 네. 평가사님이나 뭐 또 주변에 이렇게 많이 공부하신 분 또는 또 앞을 내나 보신 분들은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눕시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호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네가 감히 나의 재산에 나의 그런 경우 재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자식들이 그 막
폐륜 같은 말 하잖아요. 곧 돌아가실 건데 미리 주세요. 이런 뭐 그럴 수도 근데 있겠지만 이런 말을 솔직히 우리가 못 하니까. 근데 예.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니까. 그게. 그리고 그 어른들이 네.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너희들이 무슨 지금 권리를 얘기하냐 이런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변호사 통해서 제3자 통해서 혹시 모르니 이렇게 좀 미리 정리를 하고 이거를 이제 언지를 해 두셔야 이제 일이 발생했을 때 분쟁이 덜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럼 그럴 때는 상담할 때 조금 더 예민하죠. 네. 예민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눌 때 그 부동산들이 한 개, 두 개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뭐 부동산 하나,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물론 있습니다. 있겠죠.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법인으로. 네. 그러니까 법인이 어차피 주식수로 나누면 되는 거고 회사니까.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서울 하나, 의정부 하나, 경기도 하나, 경상도 하나, 전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러면 너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주는데 네. 방방 뛰죠 누군가는. 누군가는 되겠죠. 네, 왜냐하면 네. 왜 전라도의 가격이 네. 훨씬 낮고 서울에 강남에 있는 거는 왜 오빠 주냐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차익분을 달라 하기도 안 주고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네. 이제 평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략적인 시세를 파악해서 그러면 이 둘째 아들한테는 뭐 이제 경상도에 있는 부동산 하나, 뭐 충청도에 있는 거 하나 두 개 주고, 뭐 장남한테는 서울에 있는 거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 가격이 평가사한테 알아봤더니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면 거의 비싸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합리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큰 아들이 차익을 안 주면 어떡해요? 아무튼 그래 차익이 있네. 뭐 아니다. 그렇죠. 내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 틀렸다. 네, 뭐 되게 그래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게 소송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그냥 부동산에 네. n분의 1로 나눠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분쟁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공유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 또는 3분의 1씩 가지고 있더라도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 밑에 세대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또 안 되고 또 그 부동산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문제가 돼요. 공유 지분으로 있으면. 왜냐하면 임대를 놓거나 하는 거는 그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반의 지분이 필요해요. 2분의 1 이상의 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두 형제일 때는 내 동생, 내 형 이러면서 이제 같이 누구한테 계약하자, 누구 중개사한테 맡겨서 우리 부동산 관리하게 하자 그래서 임대 수입도 오면 반반 나눠줘도 되는데 이제 형님 돌아가신다, 뭐 또 동생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또 조카랑 싸울 수도 이게 있겠네요. 조카랑 싸울 수도 없고 또 조카 입장에서는 나는 그 사촌은 유학 가가지고 못 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이랑 해야 돼? 나 이 사람한테 임대 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반 지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부동산에 임대를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냥 법이 만들어서 그냥 모든 부동산 거기다 넣어서 그냥 그렇죠. 그것도 이제 컨설팅 같은 거죠. 네. 상속 승계 컨설팅 같은 경우도 뭐 세무법인이나 뭐 법무법인이나 큰 뭐 요즘 컨설팅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걸 하는 이유도 그런 분쟁들이 이제 좀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주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진짜 뭐 공유 지분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개수로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중에 맞느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각자에 맞춰서 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 뭐 평가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이 다 좀 필요한 부분이죠. 야 진짜 소유의 고통이네요. 나도 고통 느껴보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또 다른 소송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너무 좀 뭔가 이혼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은 어떤 뭐 손해배상 소송은 흔하게 있는 거죠. 손해배상 소송은 뭐 변호사라면 뭐 다 한 번씩은 네. 겪어봤을 법하고 결국 소송하는 게 돈 문제잖아요. 네. 돈 문제 기본은 이제 손해배상으로 보통 따지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그 이제 채무 불이행과 그다음에 이제 뭐 불법행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보통은 약속 안 지키니까 소송하는 거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다 채무 불이행으로 보고 그다음에 뭐 약속이 그 명문으로 이제 뭐 계약서가 있다라고 하면 약정금 청구 소송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이혼 소송은 요즘 뭐 특화돼서 뭐 이제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고 저도 뭐 많이는 하진 않지만 그냥 몇 건은 했었죠. 네, 몇 건은 하고 그것도 뭐 들어오면은 그것도 스터디 해보면은 뭐 정리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야 근데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진짜 다양한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살면서 네. 그 공통적인 부분 같은데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하는 것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 부분은 쉽게 접근하는 것 같고 아직은 제가 좀 욕심이 있다 보니 뭐 이것 저것 들어오는 것들을 가리지 않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그 접점이 가격, 가치, 뭐 평가 이게 좀 있다 보니까 이혼도 마찬가지고 상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직접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소송들이 전부 다 이제 돈 가치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임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혼 소송 관련한
거의 하진 않는데 원고나 피고 측에서 이제 사감정? 방어하기 위해서 네네. 저는 뭐 의미 없습니다. 네. 어차피 판사님이 다시 할 겁니다 했는데 음. 진짜 하고 싶으면 제가 네. 뭐 컨설팅 형식으로 네. 할 수는 네. 있습니다라고 네, 맞습니다. 몇 건을 해봤는데 실제 많이 하죠. 이혼송의 문제가 네.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료. 자료. 아 그러니까 그럼요. 부동산이면 할 수 있는데 네. 네, 법인이면 이제 골치 아프죠. 네. 이제 주식이니까. 뭐 공장. 아 네. 근데 어렵습니다. 내부를 볼 수가 없죠. 맞습니다. 안 네. 보여주니까. 네.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영어권 음. 그 부부가 같이 뭔가 운영하고 있는 상가였는데 여기서 이제 1호점, 2호점이 있었는데 뭐 각각 2분의 1씩 해가지고 영어권을 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다 했을 때 얼마 벌어요 했을 때 주지 않는다. 안 알려주나. 매출 전표조사 주지 않는다. 어. 아 이건 안 됩니다. 해서 판사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네. 한 몇 주 걸려서 다시 전화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송이 좀 길어지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사님이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 평가사님 그렇죠. 중에 법원에 네. 등록된 사람한테 이제 맡겨서 감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네. 그 절차가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협조가 안 되면 그게 이제 하세월이 걸릴 수 있죠. 몇 달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네. 2달, 3달 또는 진행하다가 막히는 게 있다. 그럼 법원에 요청하고 법원에서도 그 원고나 피고한테 또 자료 요청하고 원고 피고가 자료 정리해서도 제출하고 이제 그 과정이 길어지면은 판결을 할 때까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럼 궁금한 게 변호사님들은 네, 네. 보통 한 번에 몇 건 정도 하시나요? 그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서초동의 일반적인 변호사들은 좀 일 좀 많이 한다라고 하면 50건인 것 같아요. 50건. 50걸 동시 진행이요? 그러니까 50건 동시 진행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0건을 하루에 50건을 다 들여다본다 이게 아니라 재판이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반 주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현 시점으로 재판이 앞두고 있는 소장 접수했다라는 것부터 해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라는 네. 것까지가 한 50건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사건들이 돌아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없는 그러면 뭐 가압류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사건 한 50개 정도를 관리를 해야 좀 안정적인 수익 법인 유지가 되는 것 와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엄청 잘해야겠네. 왜냐면 뭐 내일 가야 되는 사건인데 저번 달에 검토됐다. 뭐 네. 그러면 뭐랄까요? 그 사건을 처리할 때 혹은 뭐 재판에 가기 전에 바로 꺼내서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미리 네. 재판을 다녀오면 네. 그 쟁점들이 정리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재판부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고 또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재판 다녀와서 준비를 하고 미리 서류를 내고 그 재판 갈 때는 이제 자기가 제출했던 거를 한번 이제 스크린하고 이제 들어가는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담당을 하고 진행을 하면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사건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사건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 50건, 적게 하신 분은 30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큰 사건들만 소액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수 사건만 큰 사건들만 자기가 집중해서 하겠다 이러신 변호사님들도 있고 박리담회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들이 워낙 요즘에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건 수가 조금씩 이제 뺏기는 이제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변호사가 많아지는 만큼 뭐랄까 지금 소송이 또 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갈수록 뭔가 소송은 조금 그렇죠. 많아지는 법으로 느낌이 해결하는 있는데. 경향이 네. 우리나라가 좀 강하고 네. 변호사 입장에서 보는 땡큐일 수는 있는데 법률 이게- 서비스라 그래요. 네. 그게 일본보다 저희가 뭐 일본하고 비슷한 걸로 들었어요. 네. 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인구수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숫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법대로 하는 그게 공정한 생각하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 네. 그래도 그 늘어나는 숫자보다 변호사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일이라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작은 회사도 법무팀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변호사가 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있으니까 뭐 대리로 뽑아볼까 법무팀에 뽑아볼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사회 여러 분야에 이제 포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큰 틀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는 좀 좋은 사회적으로는 뭐 네. 봤을 때는 괜찮다고 접근성이 좀 생각합니다. 좋아진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는 질문이 네. 있는데 근데 요즘에 또 AI 시대 AI 시대. 네. 많이 활용하시나요? 작년까지는 활용 안 했었고요. 네. 작년 말에 처음으로 이제 그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뭐 주변에 물어보면 변호사들 쓰는 그 AI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이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뭐 같이 그냥 일상생활에 쓰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그 변호사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틀린 판례도 만들어내고 없는 판례도 만들어내고 약간 이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말을 좀 가끔 할 때가 있어서 그 부분 완전하게 신뢰하기 좀 어려워서 그거 보고 이제 콧방귀를 켰던 게 작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AI 프로그램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걸 썼는데 헉 했죠. 엄청난가요? 저는 놀랄 정도였고 네. 와. 이제 그러면 이게 계속 학습을 하니까 네. 결국엔 이제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저는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저는 올 초까지 GPT 썼을 때 음. 너무 좋은데 가끔씩 세상에 없는 판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판례를 그대로 법원에 내서 네. 판사님들이 그걸 검토하는 시간에 업무 로드가 상당 부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네. 해결하느냐 고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한 번쯤은 확인해 볼 만하지. 글쎄요. 근데 저도 그래서 오히려 AI 쓰면서 시간은 조금 늘어났어요. 검토하는 왜냐면 10개 중에 1개만 거짓이어도 사실 네. 공정 문서라던가 그런 네. 거에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근데 갈수록 그 할루시네이션이라 하죠. 거짓말을 좀 줄어들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학습을 하니까 챗GPT나 제미나이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신 분들 많고 특히 소액 사건들은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하니까 챗GPT가 예쁘게 정말 멋있게 만들어내 준 서류를 그대로 내는 거죠. 그냥 판사님들 그냥 보고 와 멋있다고 하지만 거기 있는 판례가 판사님들이 아는 판례고 이상한데? 내가 검색을 해보면 네. 없는 판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그대로 또 변호사들도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네, 그죠. 변호사들도 그거를 이제 없는 판례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변호사 협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서도 변호사님들한테 앞으로 이제 서면 낼 때 이제 그 부분 좀 꼭 반드시 추가로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내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큰 틀에서 뭐랄까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그게 맞는 판례랑 법을 찾아내서 변호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관계 정리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 저 동료 변호사님 중에 사실관계만 그걸로 쓴다라는 변호사님도 계세요. 사실관계는 진짜 왜냐면 저도 그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그 녹음을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던가 회의를 하던가 이사들이랑 뭐 물론 이렇게 회의할 때 같은 막 필기하긴 하지만 혹 헷갈려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AI에 돌리면 뭐 클로버 노트라던가 이런 거 맞아요, 돌리면 맞아요. 정리를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관계만 정리하신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AI 의존해서 이제 사건 수가 많아지니 이제 소속 변호사를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고 그냥 내가 AI를 통해서 그냥 일을 하겠다라는 파트너 변호사님도 계시고요. 근데 AI가 확실히 대체가 뭐 안 되는 부분은 상담이잖아요. 상담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재판 출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한계가 있는데 그 나머지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 것들은 상당 부분 이제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랄까 기존 변호사가 법무업계, 변호사업계에서 신규 채용은 좀 줄어드나요? 이미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게 이제 큰 대형 로펌이나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소초동에 있는 작은 로펌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수요에 그 수요하고 싶은 채용하고 싶은 그런 필요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힘들더라도 AI를 통해서 그냥 하고 비용을 좀 아끼자 이런 좀 필요성. 사실 변호사님들 뭐 요즘에 SNS나 이런 거 보면 막 돈 얼마 못 번다 이런 게 많아도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변호사들은 잘 벌던데. 근데 그 반대말은 사실 인건비가 좀 네. 아무튼 뭐 변호사가 만났다 하더라도 조금 센 편이고 네. 이게 AI가 대체하면 꽤 회사 입장에서는 줄어드니까 변호사 근데 사실 재판 출석이나 이런 건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큰 대형 로펌도 작년 채용하는 거 비해서 좀 많이 줄였다는 말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변호사뿐만 아니라 뭐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데 특히 회계사 쪽은 더 심각한 걸로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습을 받을 데가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을 들었었고요. 평가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 제가 봤을 때 부족해요.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고. 부족해.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반기에 6, 7월 달 내로 또 구해야 되는데 7월에 뭐 시험 또 2차 시험이 있으니까 뭐 너무 또 바로 채용을 하시면 되죠. 대표님 시험 채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궁금한 게 또 그러면 이게 그래도 AI가 아무튼
내용이나 그런 게 좋아도 네. 결국 검토는 마지막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일비 배울 기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로 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그것만 하면 그 검토만 이제 파트너들이 하면 되니까 이제 신규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 검토할 경험, 지식 이걸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야 되는데 네. 이 중간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윗 파트너들은 AI가 편하고 내가 검토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쓰는데 그 신규 직원을 채용을 해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이제 같이 고민하면서 커리어가 쌓아가면서 이제 그 능력을 갖춰가야 되는데 이게 단절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참 문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5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임원, 부장, 과장 촥촥촥촥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부장, 신입 이거밖에 없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죠. 네, AI가 참 많은 부분에서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업계는 평가 업계는 그래도 좀 많이 아직은 아직은 네, 아직은 그렇죠. 이제 평가는 그 일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리스크 헤지의 역할도 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도장값이라 그러죠. 이제 그게 이제 누구나 다 뭐 10억인 건 아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냥 그대로 이제 오롯이 자기가 아는 거 싫으니까 네. 10억 맞는지 확인을 받고 네. 그 기초로 이제 의사 결정한 다음에 사고가 나면 이제 평가 책임져라.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보험 성격도 상당 부분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좀 보증 네. 보증서 느낌. 그럼요. 네. 금융기관에서 큰 프로젝트 할 때 평가법인에 이제 맡긴 이유도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AI가 엄청 발달해도 법률적 판단이랑 뭐랄까 가치 판단은 계속 사람이 결국엔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고도로 발달된 AI는 인간이랑 뭐 구별 안 된다. 그거를 좋은 말씀이신데 법원에서도 이미 고민하고 있는 걸로 들었고, 예, 이제 아시는 이제 판사님 만났을 때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판을 인간한테 받을 권리. 그거를 고민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권리인데 네. 뭐 기본권으로 생각하면은 그것도 권리인가라고 했는데 뭐 이제 판단받을 권리라는 게 네. 그게 뭐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뽑겨 보면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결정날 돈을 주라 마라 또는 감옥에 가라 마라 구속이 되나 마라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와, 되게 멋있네요. 인간이 인간한테 재판받을 권리. 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침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판사는 기계로 대체될 수 없다. 이러면 또 근거 뒷받침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일인데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최종 AI가 나오더라도 지금 배심제가 그렇잖아요. 네. 배심제에서 얼마 형량을 정해도 그게 반드시 구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1년이다라고 해도 1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판사님이 또 별도로 판단을 하듯이 AI에서 그게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걸 이제 체크를 하고 또 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결정하는 것도 판사의 권리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판사님 얘기가 나와서 잠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판사님이 하시는 역할이 예. 어떻게 보면 법을 보충하는 역할로 좀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법이 사각지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거를 좀 구체적인 사건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제 판사님께서 들어보고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막 애매한데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엄청 개별적인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런 거를 AI가 완전 무결하냐는 조금 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 AI한테 의존하기는 좀 그렇고 네. 다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누구는 징역 1년, 누구는 징역 3년, 누구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누구는 벌금 이제 그런 거는 좀 안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뭐라 그럴까 균형. 이제 뭐 평등 이런 부분은 좀 체크가 되고 평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평가도 뭐 보상 문제에 있어서 지방 갔더니 여기는 뭐 담장 뭐 펜스를 여기는 뭐 미터당 뭐 10,000원을 하는데 여기는 20,000원, 저기는 30,000원 이러면은 사람이 신뢰하기가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AI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 많이 인간이 인간한테 난 이거 인간이 인간한테 재판받을 권리는 되게 명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내기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변호사 겸 감정평가사잖아요. 네. 부동산 투자 잘하시나요? 그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투자를 하는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것 네. 같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네. 같고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넘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전문가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가는 돈 많이 번 사람이 전문가인 것 돈 많이 같아요. 번 사람. 예. 전문가인 것 같고 뭐 평가사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야 된다. 네. 누군가를 봤을 때는 좋은 기회다. 사야 된다. 이번에 사야 된다. 영끌해서라도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평가사를 봤을 땐 적정 가격을 센데? 넘는데 적정 가격이 저게 맞나? 아닌데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네, 예, 네. 이제 그러면 이제 투자를 못 하는 거고 여력이 돼도 네. 다른 거를 하게 되고. 전문가라는 걸 막 저도 어디 나가면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 가격의 전문가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왜 이 가격인지 설명은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부동산 전반에 있어서 전문가인가는 좀 물음표인 것 같은 그렇죠. 거. 네, 맞는 말씀. 저 나름 그 부동산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이 알고 배우려고 하는데 네. 비유를 하면 가르칠 수는 있으나 전하지 못한다.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살아 있을 때 이게 가르침대로 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 속에 내 전달 받는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결국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도 잘하는지 잘 못합니다. 궁금해요. 그 결단이 필요하고 네, 결단. 이거 그러니까 아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배팅이 중요하다. 근데 한편으로 또 그렇게 적어야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돈을 버는 게 맞는가 이런 것도 그죠. 생각하겠습니다. 예.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필수제잖아요. 공공재의 성격이 아닌가 이걸로 두 채, 세 채, 네 채 사가지고 돈 버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물어보려 했던 건데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숫자나 네. 우리가 법이나 숫자나 책으로 봤을 때는 네. 뭔가 이제 당연히 그때 당시 글로만 배웠을 때는 아니 뭐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리스크 감당해서 뭐 두 채 사는 건데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차가운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우리 배우 파레토 효율이 맞나 이게 진짜 균형이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맞아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진짜 센스가 있다, 네, 센스가 있다. 결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진짜 끝으로 네. 변호사 겸 평가사님이시잖아요. 네. 오늘 되게 다양한 얘기 소송부터 해서 얘기했는데 네. 변호사가 평가사로서 일할 때 내가 이거는 좀 다른 것 같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변호사 맡고 있는 사람이랑 감자평가사만 갖고 있는 사람이랑 그 뭐랄까 한 직업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나 이건 좀 다른 것 같다.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네. 되게 어려운데. 아니요, 그 조금 짧게. 그러니까 두 제가 갖고 있으면서 느낀 점 가장 크게 느낀 점. 가장 크게 느낀 점.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사기는 안 당할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 사기요? 그렇죠. 부동산 사기는 당하면 안 되죠. 네, 예, 부동산은 안 당하고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 예, 그러니까 영역이 합쳐지는 거를 같이 좀 이용하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좋게 표현하면 뭐 통합. 통합형이 이제. 그럼 진짜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변호사님 말고. 네. 변호사님 말고 단서를 들었을 때 네. 변호사의 수입과 네. 감자평가사의 수입은 네. 어떤 측면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감자평가사로서 말을 하면 평가사는 뭔가 상하방이 동시에 존재하는 느낌. 그러니까 일정 연차가 지나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좀 범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분도 있지만 사실 그럼요. 극소수의 네. 대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는 조금 큰가요? 이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더 자유시장 커지고 아닌가 싶어요.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네. 이게 자격증이라는 게 평가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그 영역던 주어진 배타적인 영역 섹터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진입이 좀 제한되고 그러니까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상하방이 열려 있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진짜 창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변호사를 이용해서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AI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똑같이 변호사니까 변호사로 취업해서 그냥 주어진 일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면 이렇게 동일한 포션으로 이렇게 쫙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몰려 있나요? 양극화. 그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통계 건데 이제 느낌은 평가사가 이제 상하방이 열려 있는 범위보다는 변호사는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로든 더 열려 있고. 진짜 뭐랄까 자영업 변호업을 하는 그렇죠. 자영업.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변호사분들은 안 좋아하겠지만 안 좋아하겠지만. 상인, 네, 자영업자, 네. 사업가, 지식 이제 서비스 그렇죠. 지식 서비스를 네.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진짜 상방은 자기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열려 있고. 그러면 엄청 상위에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시나요? 그럼 좀 몰라요. 어마어마라고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러진 않은데 네. 일반 직장인들 봤을 때 일반 변호사 봤을 때 와 그렇게나 보는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평가사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 가끔 중에. 있죠. 예, 네. 그 중에 이제 뭐 진짜 뭐 뭐 특정 법인의 누구 하면 오, 그렇죠. 네. 예,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이제 특출나신 분들은 있고요. 네. 예, 대부분은 그래도 뭐 다 도찐이 개찐이 아.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워라벨로 따지면 사실 평가사가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변호사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공부하고 네. 의뢰인하고 직접 만나는 거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의뢰인하고 만난다는 입장에서는 살짝 의사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어디가 아프세요랑 어디가 뭐 억울하세요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건강가 쪽으로 가야 돼요. 의사하고 또 비교를 하면 좀 말씀드리면 의사는 얘기를 했는데 안 나왔어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호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줬는데 그대로 안 되면 의사와 달리 굉장히 욕을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확률에서는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워라벨도 변호사가 조금 안 좋다. 안 좋다.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많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통합형 인재 공대호 변호사 겸 평가사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좀 자격증에 대한 얘기랑 뭐 내용적인 이야기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얘기 조금 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이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부동산적인 이야기. 부동산적인 네, 이야기요. 변호사님이 완전 전문 분야인 정비사업 보상 이쪽 얘기. 근데 좀 알겠습니다. 재미없는 법률적 얘기 말고요. 네. 진짜 실제 현장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상 얘기하면 할 게 많은데 저도 네. 이제 게스트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같이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얘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